근데 방학 동안에 진짜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도 많고, 근데 다 건강하셔서 얼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시험 답안지 지금 전혀 생각 안 나는데 다 잘 보셨죠? 거뜬하게? 아, 그래요? 아, 온라인 수업 듣는 수녀님들도 방학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그럼 이번 한 학기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죠? 네. 그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좀 해보니까 이게 1시간 2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수업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한 학기에도 지금 이 15주를 잡긴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다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퀴즈도 넣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요 시간은 제가 조절을 해서 수업 진도 나가는 상황에서 맞게 조절을 해서 여기서 수업을 하든지 이제 퀴즈를 보든지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주째의 그 내용은 이제 그대로 갈 거예요. 이제 그대로 경제윤리까지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내용을 이제 다 이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요 주차수하고 이제 뭐 퀴즈라든가 이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너무 이제 예민하게 이제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방학 중에 그 온라인 수업 하시는 이제 수녀님들 이제 수업 그 성적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그 오상선 신부님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나누고 다시 다음 주나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요, 다 이제 인쇄를 해갖고 오셨다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부담 없이 진도를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2주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휴강이에요. 그래서 이 2주 안에 이제 교황청 사회문헌이 다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제 욕심인데 아마도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지난 학기 사회문헌을 지난 학기 마지막쯤에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사회문헌을 학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톨릭 지난 학기에 좀 저희들이 같이 얘기 나눴던 거 좀 기억하시는가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가톨릭 사회론이란 뭔가 이렇게 이제 보고 가톨릭 사회론은 윤리신학이긴 한데 윤리신학에서도 사회 문제만 다루는 그 사회 문제에 특성화된 윤리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그런 거 들었나 뭐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신선하셔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이제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제 막 그 논문 쓰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을 보면 환경 문제 참여받으소서의 환경 문제 막 그거를 다루면서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개개인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개인이 회심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약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톨릭 사회론이 의도한 바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사회론이 뭔가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야 이제 교황님들이 사회문헌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전제로 하고 제가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연결을 시켜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월요일인데다가 월요일은 좀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또 비가 오니까 저 오늘 이렇게 여기 그 회관에 프란치스코 회관 오는데 버스에 2시간 반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8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예, 그래서
좀 요일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통수단을 바꿔야 되는 건지 막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얘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진리 안의 사랑이 베네딕토 16세, 그죠? 베네딕토 16세께서 진리 안의 사랑을 발표하실 때까지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는 가톨릭 사회론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배웠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 이제 독일 분이시고 또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게 또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면서 원칙주의고 이렇게 하니까 가톨릭 사회론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학문적인 내용을 아주 좀 딱딱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가톨릭 사회론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아주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의 사랑 12항에 보면 일관되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새로운 단일한 가르침.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첫 번째 회칙이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에서 이제 지금 참여받으소서까지 이제 있는데 이제 요거를 다 이제 포함해서도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 전체 한 세기를 넘어서 나온 이 문헌들은 어떤 일관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된 가르침이 있는데 또 새로운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새로운 내용을 또 단일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 회칙이 일관된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회칙마다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아래 부분을 보면 각 회칙 또는 각 교황님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고유한 특성들에 주목하되 전체적인 교리 체계의 일관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번역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교리 체계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그 체계의 일관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란 전체 회칙에 흐르는 그 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폐쇄된, 닫혀져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체계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받은 빛에 대한 역동적인 충실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그 한 세기 동안 교황님들께서 발표하셨던 사회 문헌에는 일관된 가르침이 있다. 어떤 그 사상 체계에. 그러나 각 교황님들이 갖는 특성, 그 다음에 각 회칙의 새로운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난 학교를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끔찍하시죠? 자, 일관된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부터 21세기를 넘어가는 오늘날까지 교황님이 다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 교황님이 계시고 그 교황님들이 발표하신 그 많은 사회 문헌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을 가질까요? 힌트, 윤리신학이에요. 이거 스무고개 해야 되나요? 제가 윤리신학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준, 규범. 그죠? 규범. 윤리 규범. 그 규범을 갖고 있어야 우리 교회는 이제 교황님들이 자신의 권위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가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권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회칙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이 우리의 사상적 체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윤리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규범, 그 신학적 사상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기억이 바로 나서 이렇게 딱 말씀이 나오면 이제 제가 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그래서 윤리규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규범 말씀을 드릴 때, 뭐예요? 그 개인규범, 그죠? 개인적 규범, 뭐가 있었죠? 개인의 무엇을 소중히 해야 된다? 양심. 근데 개인의 양심이 다가 아니다. 그죠? 그게 너무나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규범이 필요하다. 근데 객관적 규범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깔려 있는 사상이 바로 자연법 사상이었죠. 그래서 자연법 사상이 제1자연법, 제2자연법. 그런 이제 교회가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아주 보편적인 그 자연법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회적 규범 안에 전달되어 왔던 이제 그 법 규범, 도덕 이제 법의 규범 이제 이런 것까지 교회는 이제 수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교리 학교나 이렇게 가면 이제 교황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만 전달을 하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듣는 분들은 굉장히 쉽지만 이 가톨릭 사회론이 어떻게 일관된 체계를 만들어 왔지? 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론이 뭔지, 윤리규범이 뭔지, 그래서 교황님들이 어떤 윤리규범을 만들어 왔는지, 그 보편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가톨릭 사회론을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를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지난번에 1학기 때 제가 유럽의 그 역사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산업사회에서 그 평신도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노동자를 위한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하고 그런 흐름들을 교황청에서 수용을 해서 이제 가톨릭 사회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참 좀 찾고 싶었어요. 그 70년대 그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가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한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7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사를 보면 천주교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74년에 지학순 주교님이 구속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제 결성이 돼서 이제 그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거의 이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죠. 그 신부님들께서. 근데 사실은 사제단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게 그 평신도들하고 수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에서는 누가 나왔다 이런 게 없어요. 평신도 중에서는 이제 간혹 이름이 나와 있는 분이 계신데 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조명이 안 되고 거의 이제 신부님 이름들만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 그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평신도들이 참여한 거는 그 교회 그 사제단하고 연결이 없었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제 몇 분을 제가 또 주업 맞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분을 이제 그 평협에 이제 원주교구 그 지학순 주교님이랑 같이 일을 하셨던 이제 원주교계 평협 이제 회장님도 이제 뵙고 이제 몇 분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뵀었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지학순 주교님 그렇게 사회 참여하시고 밖에 이제 시위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회장님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의도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쭤봤더니 한 분은 대답하시는 게 주교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옆에 이제 다 어르신들이죠. 이제 여든이 이제 넘으셨고. 근데 이제 한 분이 옆에 계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교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참여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나 추기영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일이니까 참여를 했다라는 것과 저거는 교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참여했다. 이것과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우리 평신도의 권리, 그다음에 수도자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권리로 이 제도교회권과 같이 움직이는 것과, 그죠? 우리가 생각이 없이 제도권에서 얘기를 하고 제도권에서 다 올바로 판단을 할 거니까 그것만 믿고 뭐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이제 또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 연구를 어떻게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수도회나 아니면 평신도 측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제단에게도 이런 건의를 했고, 그리고 또 사제단이 그런 건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주에서 그걸 밀어드렸다,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 정말 사제와 평신도와 수도자의 권위가 정말 이제 좀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또 계속 드렸냐면,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도덕적인 거냐라는 여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수녀님들께서도 교황님이 발표하셨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황님들도 자기 스스로들도 윤리 규범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에 맞추어서 사회 문제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 회칙이 갖는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사회적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교리라고 하면 약간 닫힌 체계, 그럼 좀 폐쇄된 느낌이 좀 나죠. 왜냐하면 그 교의 신학에서는 이 교의라고 하는 게 늘 닫혀져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요즘에 젊은 신학자들은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교의라는 것도, 교의 신학도 요 내용이 열려 있는 체계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물며 이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규범을 딱 정해놓고 그 규범에 다 맞춰서 기계적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회 문제는. 그래서 언제나 그 윤리 규범이라고 하는 이제 요 신학 사상에서는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교황님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사회적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회칙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회칙, 새로운 사태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사태는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레오 13세 1891년 첫 번째 회칙.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황님들의 회칙하면 이제 새로운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뭐부터 막 이제 막 뭐 연도와 제목과 막 교황님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외우기 전에 그 13세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사태를 발표하실 때 제가 유럽의 상황을 제가 지난 학기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유럽 사회에서 산업화로 인한 산업 노동자들의 빈곤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기계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싶은 게 노동자들, 이제 사람인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산업 사회의 상황을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태에도 이게 이제 19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도 제목 자체도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가는 거다. 인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사태, 인류 역사에 그전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사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왜 새로운 사태가 지난번에 이제 1학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주요 그 경제 수단이 경제 활동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죠? 농업,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뭐 10년이면 강산주만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제 그 좀 뭐 제 연도를 탄생 연도를 말씀드리기 뭐하니? 박정희 정권 때 막 우리도 이제 개발 사업 하면서 이제 막 그때 막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가 이제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막 발전하고 산업화되고 막 기계 문명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이 기계 문명이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그랬는데 요즘에 10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핸드폰도 뭐 새로운 기종 나오면 저는 이제 전혀 모르고 아주 뭐 이렇게 후배들하고 회의에도 엊그저께도 제가 쫑꾸바닥 먹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쫑꾸 먹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막 다닐 때마다 나는 아날로그야 이거 수없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좀 몇 년 사이에 그냥 막 확 기계 기술도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농업이나 수공업을 할 때에는 세상에 그렇게 우리의 뭐 사고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확 바뀌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그 주말 부분 뭐 이렇게 하고 뭐 떨어져서 지방에서 뭐 다니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동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산업화에서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뭐 착취 당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자본주의 노동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 산업 노동자 이렇게 하고 이제 착취를 당했던 이런 사태가 이제 없었으니까 이런 이제 자본주의가 막 시작이 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태가 등장을 했다. 그 내용이 산업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산업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 이제 여기에 집중을 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레오 13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되냐? 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있는 사람이 그냥 나누어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있는 사람이 나누어 주면 되지? 이 얘기는 뭐예요? 개인윤리예요, 사회윤리예요? 개인윤리죠. 이제 이 사회론 들어오면 이 개인윤리 더 이상 그렇게 안 다뤄요. 사회 문제 개인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다뤄요. 이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을 하느냐?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서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면 이 사람들도 사유재산을 가져야 해. 자본가들만 갖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을 가져야 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막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가지고 이제 지금도 뭐라 그래요? 지금 노후가 불안한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건 뭐냐면 지금 청년들이 거의 실업자가 많으면 그 청년들이 지금 버는 돈으로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노후가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굉장히 큰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중에 자기의 생산력이 다 떨어졌을 때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근데 이제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지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임금뿐만이 아니라 그 노동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들의 임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버는 임금으로 가족들을 부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족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족 임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1인 이제 임금, 그러니까 임금으로 또 들어가면 좀 굉장히 좀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이게 임금이 뭐 우리가 덜 받는다, 뭐 임금 인상 해달라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뭔가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가톨릭 사회로는 그 다른 학문들이랑 같이 해야 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해서 학자간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한 임금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 레오 13세 교황님의 시절의 정당한 임금의 액수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21세기의 정당한 임금의 액수가 당연히 같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정당한 임금을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일단은 그 노동자가 내가 일한 시간이에요. 일한 시간,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물가도 봐야 돼요. 물가는 막 오르는데 임금은 똑같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의 기준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는데, 그 물가가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가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 4인 가족 해서 이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물가를 책정을 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임금이에요. 그래서 레오 13세께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얘기할 때 우선적으로는 임금. 그래서 임금은 노동자들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족 임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가족 임금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 단결권. 단결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동조합 결성권이에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이제 단결권이고요. 그 다음에 파업권도 교회가 인정을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노동자들 파업한다고 뒤에서 욕하지 말아라. 정당한 권리다. 이제 다만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써본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을 하는 건 정당하다. 근데 이제 이제 기업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끄떡하면 이제 파업을 하면 이제 기업이 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뒤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제 또 기업 윤리를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기업의 공로도 이제 인정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기업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산업사회에서 사회의 부가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사회에서 오늘날 이제 후기 산업사회도 이제 넘어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거 넘어가는 이런 사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옛날처럼 뭐 우리가 수공업 위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회는 굉장히 이제 빈곤해지는 거죠. 이제 모르겠어요. 또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가야지 좀 된다. 너무 산업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또 딴 주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 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파업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긴 하지만 이제 기업이 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을 이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이렇게 뭐 사유재산권, 그 다음에 노동조합권, 이제 파업권 이렇게 했는데, 요때가 이제 1878년, 1891년이니까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던 이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제 노동자 투쟁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나니까 유럽 이제 전체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냐.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권, 이제 파업권,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제 수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연관관계가 없겠어요. 그 교황청에서 이제 국제사회를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수사님이 저한테 딱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또 엉뚱하게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면 교회가 얘기할 필요가 없나요?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동의하시나요 그 질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뭐 사회복지 논문을 쓰고 막 이렇게 뭐 첫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 논문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얘기를 했다. 이걸 막 찾으려고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찾아보면 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빛나는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만 교회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봐야 그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면 어떻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걸 정말 진정한 가치라고 인정을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교회에서 사회복지 활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무슨 정신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뭐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뭐 사랑 얘기한다 그러던데요. 요즘에 막 유튜브에 세상에 나쁜 게 없다 막 이거 제가 요즘 푹 빠져가지고 막 요즘에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강아지들도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와 뭐 사람이 교감할 때 이 뭐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며 이 강아지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또 딴 길로 빠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회 문제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국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노동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그 새로운 사태의 의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 노동 헌장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새로운 사태는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을 안 했었고 그때만 해도 노동 헌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 헌장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태가 또 있어서 이게 뭐 또 새 회칙이 나왔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이제 노동 헌장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제목을 바꿔서 이제 새로 다시 이제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사태는 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이제 의의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20분인데요. 좀 쉬시기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진짜 30분에 좀 쉴까요? 근데 왜냐면 40주년도 조금 말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40주년도 제목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 40주년, 80주년, 100주년은 뭐의 숫자냐면 새로운 사태를 항상 가리켜요. 그래서 새로운 사태가 발표된 지 40년, 새로운 사태가 발표가 된 지 80년, 그때부터 이제 1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00년이면 이제 한 세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40주년도 이제 1931년. 그러니까 이제 계산 안 해도 돼요. 1891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더하기 40, 뭐 이렇게 하면 이제 19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뷰 11세 교황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던 내용인 거고요. 그 회칙을 각각의 이제 사회 문화로 보실 때에는 요즘의 회칙은 조금 쉬워요.
아예 이제 교황님들이 회칙 전반에 이 회칙은 무슨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옛날 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요즘 것보다는 정말 옛날에는 뭐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 했어요. 그래갖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40주년의 배경은 1931년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1920년대부터 등장을 했던 전체주의 거죠. 이제 요 당시에 전체주의 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게 독일의 이제 히틀러 아니에요? 나치주의.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무솔리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서 지금 그 러시아의 그 스탈린, 그다음에 레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여야 되나? 그러니까 독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족.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 소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사회주의였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이제 전체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40주년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주년의 내용은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독재적, 그러니까 독재 반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거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이제 이분의 회칙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48항, 49항 제가 이제 옆에다 좀 메모를 해놨어요. 요즘에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저도 그 이제 뭐죠? 40주년의 48항, 49항을 보시면 진정한 사회주의는 그리스도교와 전혀 다르다. 그 누구도 진정한 카톨릭 신자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톨릭 신자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자도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논란이 제가 뭐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뭐 그 전에 더 심했겠지만, 그런데 사회가 저 이제 지난 학기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 40주년이 사실은 유럽에서 굉장히 큰 신학적 논쟁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제 교황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좀 우리는 가급적 이제 수용하는 편인데, 이제 교황님들이 회칙을 발표하시면 유럽에서는 신학자들이 그걸로 보고 이제 논쟁을 하거든요. 정말 가톨릭 신자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 독일 같은 거도 한번 보세요. 독일 경우에도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를 위한 사회 참여를 하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시즘이 나오고 나서 나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톨릭 신자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남미 해방신학 나올 때 그 해방신학이 종속론이라고 하는 막스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바티칸에서 남미 해방신학을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 막시즘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나중에 교황님이 수용을 하셨어요. 교황님이 수용을 하셨고,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바티칸에서 보편교회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지역교회의 복음화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의 이제 신학적 조류로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주의 논란이 바티칸 안에서 이제 논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들께서 사회주의 국가 하면은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중국, 예, 그 베트남. 지금 이제 뭐 아니지만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북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쿠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생각나는 사회주의 없으신가요? 북유럽도 사회주의예요. 그 핀란드, 독일. 지금 독일의 정권 잡은 사람이 사회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이 민족들, 이 나라들도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재의 모습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죠? 그 다음에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이 사회를 좀 일관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유럽의 사회주의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족들은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북유럽에도 사회주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된 상황이니까 그 정당에서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 그제 꺼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이제 몇 년 전에도 얘기지만 정의당이 뭐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북유럽의 그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복지를 그렇게 이제 키우고 싶었는데 국민들한테 이제 따돌림을 당할까봐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방문하러 가는데 뭐 독일 간다, 뭐 핀란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주의, 자본주의. 근데 또 그렇죠. 사회주의를 우리가 또 독재 체제로 이렇게 좀 그 체제로 묶어본다면 그러면 자유주의 국가는 뭐 어떤가요? 독재 없나요? 우리 자유주의 국가는 완벽한 사회주의하고는 다른 뭐 완전히 이상적인 국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워낙 이제 비오 11세하고 이제 그 이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보세요. 연도가 보면 비오 11세 교황님이 지금 39년까지 생존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9년에 39년에 비오 12세가 그 이제 선출이 되셨을 때 39년이 무슨 해예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황님들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이 교황님들의 어떤 의향 이런 것들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뒤 얘기는 비공식적인 얘기로는 비오 11세 교황님,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좀 약간 이제 성향이 좀 권위주의셨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 어느 정도는 이제 반공주의 사상을 좀 갖고 계셨었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시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 문헌을 봤을 때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회칙은 무엇을 담고 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회칙의 내용을 봐야지 교황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회칙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는 나빠.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회칙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시대상에 비춰갖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 유럽에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는 가톨릭 신자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층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부터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사회주의,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주의,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성 원리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국가가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위에 상위의 역할은 중간 집단이나 하위 집단들의 를 보호하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보조성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 뷰 11세께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거부를 하시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보조성 원리를 선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그 레오 13세께서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40주년에서는 전체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보조성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같은 말일까요? 어떤 면에서? 수녀님은 너무 기억을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심포지엄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을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보조성 원리 아니다라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보조성 원리를 뭐를 외우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요? 그 어디 써 있어요? 지난번에 갖고 계신가요? 보조성 원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국가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국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보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40주년에 나와 있는 그 말 용어 그대로 보조성을 이해하니까 그런 논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성을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국가의 역할?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떨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럼 왜 교황님이 이렇게 딴 얘기 하시는 거야? 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규범이 작동하는 거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규범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규범이 뭐였어요? 자연법, 제1자연법에서 사람에 걸렸잖아요. 인간 존엄성.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그게 1자연법이었으니까 권력은 존엄성보다 덜하다.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 제가 비유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정법은 자연법에 맞아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실정법이 자연법에 맞지 않으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규범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국가의 의무를 얘기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빠져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새로운 사태와 40주년에서 아주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것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회주의를 우리가 거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교회는 그럼 사회주의는 거부하고 자유주의는 옹호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개개인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모두가 다 보조성 원리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 뭐 교황님 말씀이니까 막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막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이제 그 근본주의자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에서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관성이 뭔가 각각의 회칙 안에서 그 일관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무튼 이제 35분인데 40분에 저희 7분만 쉴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